안녕하세요. 숨편한 채널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폐섬유증의 실제 치료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CT에서 확인되는 영상의 음영을 기준으로 하면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환자분보다 폐섬유증의 음영이 훨씬 짙었기 때문에 치료의 난이도가 더 높았고 타이트한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확 나빠질 가능성도 많았던 환자분이었습니다. 이 환자분이 본원을 찾으셨던 시점은 올해 6월 초였습니다. 여자 68세셨고 키 164에 몸무게 58kg로 정상 체형이셨고 다행히 체중이 확 빠졌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 채널을 들었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호흡기 환자분들은 절대 체중도 중요하지만 체중의 변화도 반드시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체중이 정상 체중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있었던 체중보다 10kg씩 줄어들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경고음이 크게 들어온 거죠. 이분은 다행히 체중 요인은 괜찮은 편이셨지만 나머지 부분은 전형적인 폐섬유증 환자분들의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7, 8년 전쯤에 천식을 진단받으면서 흡입기를 간간히 사용을 하셨던 기왕력이 있었고요. 2024년 가을부터는 실제 나오는 가래는 없었지만 목에 이물감을 자주 느꼈고 올해죠. 2025년 1월부터는 기침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낫지가 않았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환자분은 감기가 오래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3월부터는 숨도 꽤 차게 되었는데 이게 이상하다 싶으니까 이제 큰 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에 가셔서 흉부 CT를 찍으셨고 이제 거기서 폐섬유증 진단을 받으셨던 거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3월부터 폐섬유증 치료를 하시다가 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아서 6월 초에 본원에 오셨는데요. 이 환자분이 여자 환자분이었잖아요. 만약에 폐섬유증 환자분이 남자라고 하면 확실히 특발성 폐섬유증인 IPF일 확률이 좀 더 높거든요. 특히 외형적으로 다부져 보이고 눈빛도 살아있고 고집도 있고 이런 분들은 더 그렇고요. 그런데 여자분은 좀 다릅니다. 여자분들 자체가 몸이 싸움 잘할 것처럼 다부져 보인다거나 매서운 눈빛을 가지고 있다거나 중년의 여성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흔치는 않아서 여자 폐섬유증 환자분들은 특발성 폐섬유증인 IPF인 분들도 있고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인 NSIP에 속하는 분들도 있고 자가면역 질환에서 출발한 폐섬유증으로 오시는 분들도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골고루 다 실제로 퍼져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여자 폐섬유증 환자분이 오셨는데 고령이 아닌 중년 정도의 나이면서 보통 정도의 체형에 성정은 좀 예민하고 섬세한데 영 힘은 없다, 메가리는 영 없어 보인다 이러면 저는 일단은 혹시나 자가면역 질환에서 출발한 폐섬유증이 아닐까 하고 한번 의심을 해봅니다. 피부 가죽을 봤을 때 탱탱한 게 아니라 좀 퍼석퍼석한 느낌이 들면서 인상 자체는 독하지는 않지만 스트레스는 좀 많이 받으셨던 것 같다 이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병력 전체를 자세히 하기 전에는 이 환자분이 자가면역 질환에서 출발한 폐섬유증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서울대병원에서도 안 그래도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된 혈액 검사를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학병원에서도 류마티스나 루푸스, 전신성 경피증, 피부 근염, 쇼그렌 증후군 등을 염두에 두고 혈액 검사를 했는데 다 아니라고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학병원에서는 혈액 검사에서 자가면역 질환은 배제된 상태였지만 그렇다고 이 환자를 IPF 특발성으로 보고 진단하고 피레스파를 주기에는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아무 약을 안 주기에는 폐섬유증의 변화가 확실히 보이고 이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일단은 처방을 하셨더라고요. 대학병원의 어떤 처방에 대해서 한여인체가 맞다 아니다를 논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폐섬유증 질환을 늘 보고 있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저는 스테로이드 처방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테로이드인 소론도 처방을 저는 폐섬유증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긁어볼 만한 복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봐서 호전 반응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반응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 과정에 많은 기회비용을 치러야 한다면 고민이 되겠지만 혈당 수치가 확 오른다 등의 몇 가지 부작용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피레스파를 고용량으로 처방을 받을 때 생기는 부작용에 비해서는 스테로이드가 훨씬 덜 하거든요. 즉 피레스파가 훨씬 더 센 약이고 약이 독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떤 폐섬유증 환자분이 오시면 초중기 단계에서는 대학병원에서 피레스파 처방을 받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혈액검사에서 자가면역 질환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은 치료 방향을 자가면역 질환으로 의심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론도 열알, 좀 고용량으로 썼더라고요. 열알에 면역억제제 조합으로 치료를 시작하셨는데요.
문제는 이 환자분이 이렇게 치료를 시작하고 한 달 반 정도 시간을 두고 이제 그 뒤에 이 약물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CT를 찍어 봤는데 여기서 확 나빠지셨더라고요. 본원에 오셨을 때 그동안 찍은 CT를 쭉 담아서 오셨는데 두 번째 그 CT를 찍고 나서는 병원에서도 아마 좀 당황하지 않으셨을까 싶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환자분이 깔끔하게 자가면 질환으로 진단되진 않았지만 제가 여쭤보니 뭐 간간히 이곳저곳 아프다는 통증 이야기도 하셨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플러스 면역 억제제 조합의 처방은 뭐 이 상황에서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병원에서도 뭐 줄만한 약을 준 상황인데 환자분은 안타깝게 반응이 없고 오히려 확 나빠진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치료가 다 잘 된다면 폐섬유증을 치명적인 병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겠죠. 대학병원에서의 치료에 반응이 없고 상황이 악화가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원을 찾으셨던 것인데 대학병원에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것이 뭐 저라고 만만했겠습니까? 환자분의 CT 변화를 보니까 이거 참 50일 만에 섬유화가 이렇게 빨리 진행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좀 걱정도 들었고요. 게다가 3월 초 처음 CT에서는 간이류 유명이 아주 뚜렷하진 않았는데 4월 중순에 두 번째 CT에서는 간이류 유명이 뚜렷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특발성 폐섬유증에 벌집우명이 생기려는 조짐까지도 살짝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영상에서는 NSIP 뭐 또는 자가면 질환에서 출발한 폐섬유증으로 보였지만 섬유화의 진행 속도와 음영은 마치 특발성 폐섬유증처럼 진행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죠. CT 영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50일 만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뚝뚝 떨어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촬영을 한다면 뭐 어디에 찍힐지 사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치료에 들어가서는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포인트는 없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는 그런데 다행히 이 환자분의 병력 정치를 쭉 하면서 치료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내긴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를 고치면 증상이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간질 조직의 탈수를 유발했던 요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편인데요. 이 환자분에게 발견했던 포인트는 부정맥과 인대놀 그리고 식은땀이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원래도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분당서울대병원에 심장내과를 다니고 계셨고 부정맥 때문에 인대놀이라는 처방을 받아서 드시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인대놀이라는 약물은 심장내과를 다니시는 환자분들 또는 호흡기 중환자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약물이고요. 그리고 의외로 고3 학생들 중에서도 간혹 이 약을 처방받으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원장님, 심장내과나 호흡기 중증 환자는 그렇다 치고 고3이 왜 이런 약물이 필요하죠?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네이버에 인대놀 고3 이렇게 쳐보시면 고3 수험생인데 인대놀 복용해도 괜찮나요? 이런 질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인대놀이라는 약물이 심장의 박동을 인위적으로 낮춰주는 약물이기 때문입니다. 고3 수험생이 수능을 앞두고 긴장이 많이 되고 그 중에서는 너무 긴장이 되다 보니 빅맥이나 공황장애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간혹 처방이 되는 약이 이 인대놀인데 여튼 이 약은 심장의 박동을 인위적으로 낮춰주는 약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폐섬유증은 점액과 혈액이 치료의 양대산맥이거든요. 폐섬유증은 점액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혈액순환까지 떨어지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폐섬유증 환자분의 섬유화를 살펴보면 섬유화가 먼저 생기는 부분이 제가 모형을 보고 설명드릴게요. 이 폐의 모형에서 심장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폐 전체에서 이 앞쪽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섬유화가 생기는 자리를 보통 보면 측면에서 보면 이 뒤쪽에 가깝습니다. 뒤쪽, 이 아래쪽, 여기 이 사이드 쪽이 제일 먼저 생깁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자리는 혈액이 잘 돌고 여기서가 이제 심장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인 셈이죠. 이 환자분은 심장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가운데 인대놀 복용 등으로 맥은 62회로 다소 느리게 뛰는 편이셨고요. 그리고 땀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원래는 아예 땀이 없는 체질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도 볼이 한 번도 이렇게 발그레했던 적이 없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한눈에 봐도 생기가 좀 부족한 그런 피부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였던 식은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폐섬유증 여자 환자분들 중에서는 젊을 때는 원래는 찬 체질이었는데 맏며느리 역할 등등 하면서 마음고생 많이 하다 보니 젊을 때는 안 나던 땀이 나이 들고 나서는 머리 쪽으로 난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분도 그런 경우에 속했습니다. 제가 환자분과 주고받았던 카톡 대화 창을 이번에 정리하면서 쭉 한번 살펴보니까 원장님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 쪽에서 땀이 뚝뚝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나지 말아야 할 식은땀이 줄줄 흐르면 점막과 피부는 당연히 탈수가 되겠죠. 그래서인지 환자분이 손가락에도 각질이 심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한약재에서는 발산제라는 한약이 몸을 덮여주면서 혈액을 돌리는 약물이고, 청열제는 얼굴로 올라오는 허열이나 식은땀을 낮춰주는 약물인데,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점액을 보충하는 보험제 외에도 이 환자분은 뭐 청열제나 발산제 쪽의 약제를 많이 조합해서 투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장내과 전문의는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에서 인대놀이라는 약물이 반드시 필요한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줄여도 되는 약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대학병원의 심장내과 교수님께도 한번 상의를 드려보라고 했는데, 이후 심장내과에서는 이 인대놀은 꼭 안 드셔도 상관없다고 해서 이 환자분은 그 이후 인대놀 복용을 중지를 했고요. 고농도 스테로이드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호흡기 내과에서도 스테로이드 처방을 10알에서 6알, 3알, 2알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가셨습니다. 이 환자분이 본원에 오실 때는 항상 보호자분인 남편분도 같이 오셨고, 두 분이 정말 성실히 제 의견도 경청하고 진지하게 치료 과정에 임하셨는데, 본원에 오시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때부터 어느 정도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원래는 CT를 기준으로 하지 엑스레이는 아주 정확히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참고 자료 정도로만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은 발병 이후 계속 늘 찍을 때마다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는 악화의 소견만 듣다가 본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증상이 좋아졌다는 말을 듣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기뻤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오시는 폐선혈증 환자분들은 박종선 교수님 파트에서 오시는 분이 많고 대부분이고, 간혹 강지은 교수님이란 분한테서 오시는데 엑스레이에서 좋아졌다는 말을 강지은 교수님한테 듣고 나니까 환자분이 기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엑스레이에서는 이 아래쪽 하엽에 이 경계선이 선명해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전 자료보다 선이 선명해진 것이 보이더라고요. 엑스레이가 컷을 자세히 비교할 수는 없더라도 증상이 확 나빠진다거나 확 좋아지면 티가 나긴 하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엑스레이에서도 음영이 좋아지니 어쩌면 다음에 찍은 CT에서는 섬유화의 음영 변화가 확인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치료를 찍은 CT에서는 그 전에 악화되던 흐름과 달리 이번에는 섬유화 음영이 많이 개선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그 차이를 뚜렷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은 이 환자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임상 증상인 기침, 입마름도 안정이 되셨고, 환자분의 표현 그대로 얼굴에 윤기도 많이 생겼고, 설진에서도 예쁜 분홍색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치료 초반에는 스테로이드 고용량을 복용하다고 오셔서 얼굴도 많이 부어 계셨고, 붓기 빼느라고 경락 마사지도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참고로 스테로이드 복용을 하는 과정에서 얼굴 붓는 것은 경락 마사지 받는다고 확 가라앉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환자분은 지금은 이제 얼굴 부종도 진정이 되고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대학병원에 다니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폐선혈증 치료 사례는 치료 초반에는 특발성 폐선혈증일지 비특이성 간지성 폐렴일지 아니면 자가면 질환에서 출발한 폐선혈증 구분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속했습니다. 게다가 섬유화가 진행되는 속도마저 급작스러웠는데 다행히 급한 불을 잘 끄고 현재는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환자분의 사례는 특히 여자 폐선혈증 환자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이 많습니다. 땀이 원래 없던 체질, 그런데 중년 이후에 생기는 식은땀, 하체 쪽의 근육은 약하다, 원인 모를 통증, 스트레스는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몸은 원래 약한 편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여자 폐선혈증 환자분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많이 확인되는 내용인데요. 폐선혈증에서는 무조건적으로 IPF냐, NSIP냐 또는 자가면역이냐를 구분하는 것 외에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관절 조직의 탈수라는 섬유화의 큰 틀에서의 접근도 이 예후 관리에 좋지 않나, 매우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오늘 케이스는 그런 접근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던 사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